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해 드릴 거는 우리 한식 음식의 역사, 또 어떤 종류, 한식의 종류, 한식의 특징,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를 해서 강의를 해 드릴 겁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좀 알려고 그러면은 음식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재 먹는 음식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전수돼서 우리가 먹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음식 조리사에 대해서 어떤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기 위해서는 이 공부가 조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중국 사마천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식이위천이라고 하여 사람은 먹는 것은 하늘로 삼고 또 중국의 탁월한 지도자였던 등소평이는 먹을 것을 가진 자는 지배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먹는 음식이 가장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인간과 없어서 안 될 그런 그거죠.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것은 의식주죠.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없이는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식재료로 가공하여 글로 기록을 남겨놓은 것을 고조리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마실 엄자에다가 먹을 식자. 마실 것과 먹을 것을 함께 가리키는 음식이죠. 따라서 음식의 원에서는 술이나 식혜 같은 음료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며 양조법, 음식 조리법에 대한 뜻, 한글이 창작된 후 기록 하나하나 발행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고종 당시에 대장교금, 향약부금 부급방에는 고려 왕조에 대한 당시 약선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어 있었어요. 고려시대에는. 그래서 이 약선 분위기라는 것은 우리 원나라의 원나라에서 계속 내려오는 어떤 그게 계속 아마 이슈가 돼서 내려오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이 약선 음식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궁정요리 그러면 약선 음식을 빼고서는 궁정요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음식이 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동은 약선 음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에서 고려 궁중 음식점에서 음식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온 게 어떤 연유에서 내려왔냐 그러면은 고려의 여인이 우리 한국 고려의 왕으로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보감이라든가 음선정력 이런 부분은 본초학 개념인데 본초학이라는 것은 원래 의료 신농봉철에서 중국에서 최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많은 의술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적혀 있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고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초학을 빼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선 왕조로 계속 내려왔을 때 본초학의 어떤 그거를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해서 적은 게 되고 편집을 많이 했겠죠. 보고 인용을 하고 이랬겠죠. 그래서 약선 음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게 이제 아까 앞전에 이야기했던 식으로 약선 음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음식을 논할 때는 그 약선 음식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개념을 머릿속에 두지 않으면은 음식을 이야기할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또 변합니다. 아주 강력한 보수성을 가지고 있는 음식 문화라도 그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 보수성이 짙은 그런 어떤 정치성이라든지 아니 개인의 그 보수성이 강하면은 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발전이 없잖아요. 또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변화 우리가 이 음식이 많이 변하게 된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고한말기 객변기에 이 음식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현재 지금 알고 있는 궁중요리라든가 궁중음식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시대에 그대로
전수가 되어서 내려왔나? 그건 아니에요. 약간 거기서 조금 그 시대적으로 재료라든가 이런 게 조금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응용을 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구전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궁중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500년 전에 우리가 먹던 그 궁중 음식이 100%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학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식 관련 고문의 그거는 고려시대 이전에 최근 발간되지 않았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조선시대에 와서는 굉장히 기록이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려시대에는 거의 조리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고조리스를 만날 수 있었고 기록을 아주 이제 체계적으로 조금 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의식주를 하기에 다른 백과사전이나 문헌도 있고 농서, 그러니까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면 오늘 날씨가 어떻고 또 어떻게 계절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하는 이런 기록적인 거를 다 다른 같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리수라고 해서 그 조리만 딱 전문적으로 있잖아요. 어떻게 딱 분류를 해서 해놓은 게 아니다. 전체적인 다 합쳐서 기록이 돼 있더라. 그리고 이게 이제 연도별로 나온 게 있거든요. 이게 책자가 이렇게 1700년대는 그 대표적인 게 산림경제, 중고 산림경제고 그러다가 1800년대는 다양한 그 고조리수를 만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서울 방가의 일성인 빙허갑 이시가 집필한 생활계백과 교합총서 이거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조리수로 인해서 아주 우리 조리가 상당히 발달을 했다. 어떤 학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책을 이렇게 한번 읽으면은 이 사람 정말 대단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잘 집필을 해놨습니다. 이분이. 현재까지 고조리수는 1400년대 이때 전순이라는 분이 집필한 상가요록 가장 오래된 책이고 그 다음 중종 때 1500년 40년경 김유라는 분이 안동입니다. 이분이 아마 수은잡방이라고 해서 그 당시 나온 게 있고 그 다음 홍길동전의 저자로 유명한 허균 씨가 도문대작이 1500년대 그 다음 1600년대는 장량이 집필한 음식팀이왕 이거는 아시아권의 여성이 최초로 한글로서 조리수를 집필하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외에 요록, 주방문, 치생요람 등이 양생과 영양을 다룬 의학서로 동일보감도 이 시기에 집필이 됐습니다. 그 다음 1400년대, 1600년대에 어떤 책들이 나오는가 조금 상세하게 봅시다. 상가요락의 전수 이분은 다양한 조리법을 하늘에 볼 수 있도록 해놨지만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문종 1450년대에 그랬는데 농업적으로 농촌에 필요한 기록 229가지를 기록이 되어 있었고 37가지의 김치와 술깃기 66가지 또 식혜 7가지 종류와 온실의 설계법은 서양의 온실보다 170년도 앞서 있어요. 이게 우리 기록에 되어 있는 거 보면 대단하죠. 식료, 찬료, 전순이 내나 이분이 지신 건데 일상생활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을 통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기록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런데 질병만 적어놓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 적혀 있어요. 음식 쪽으로도 좀 적혀 있고 이 책에 그 다음 재민요술, 가사, 식품조리 가공을 담은 중국의 농가 백과사전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고조리수를 쓰고 우리가 오는 부분을 중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제일 정확할 겁니다. 왜냐? 우리는 아주 중국은 큰 집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작은 집, 소국가였고 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은작방 김류, 가장 오래된 음식으로 된 하문으로 된 책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누룩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되어 있고 김치를 침체를 칭한 이 기록의 이름, 명칭 이런 것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졌다. 이런 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음식 디미방 아까 장씨 부인 1670년경 안동 그죠? 그거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죠. 이분은 육류를 훈련하고 저장하는 방법, 그런 부분이 많이 되고, 제가 이분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분 일대기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다. 정말 존경해요. 동문대작의 허균씨, 조선 팔도 맹산. 이분은 뭐를 해놨냐면은 전국 팔도의 음식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잘 해놨습니다. 이 책은 동문대작 허균씨가 쓰신 거는. 그 다음 지붕누슬 이수강씨 일종의 백과사전 음식으로 고정 설명 없이 우리 이 당시 고추가 최초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1613년도 그경에 자료 중에 한식 역사입니다. 예. 한식 역사입니다, 지금. 네. 지금 보시는 걸 한식 역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1680년경에 조리법이 손질된 저장법에 대한 기록도 쓰고, 요거는 요록이라고 하고 저자미상입니다. 누군가 기록을 상세히 해놨는데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다. 치생요람은 이것도 저자미상인데, 하문으로 된 농가 백과사전, 초장술 제법 구원, 이런 참법, 가실수 장법 등을 많이 써져 있고, 주방문 하시가 쓴 거는 한글 조리서로서 전반에 걸쳐서 상아와 노름이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찌기나 구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그 다음 1700년대, 1800년대 고조리서를 보겠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일에서 농촌 가정생활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수록한 백과사전의 종류에 거의 몽고기의 그가 필용일 인용했다. 몽고기가 뭐냐 그러면 원나라잖아요. 몽고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책을 많이 인용을 했었다 이 소리입니다. 수문사 이표, 이거는 중계급인 한문조리서 수많은 숙주들이 비결 알아내 기록함. 그렇게 직접 요리를 하는 사람한테 조언을 얻어서 기록하는 게 이 책이다. 그 다음 고사시는 사대부 관리 및 일반 승리들의 기억할 사항, 중요한 음식 조리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조리를 하는가, 그런 부분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이게 술빚기, 주방문에는 뭐냐, 술빚기 내용 추가되면 국수와 찜장 조리법이 나와 있습니다. 주방문. 저것도 미상으로 되어 있죠. 17세기 말이니까 오래됐죠. 임원 16지, 이 책 굉장히 방대한 책이에요. 가정백과사전 동서고금 조리서를 원문 그대로 모아 편집, 조리 용어가 아주 매우 복잡하지만은 굉장히 방대한 자료가 많이 되어 있는 게 임원 16지입니다. 이게. 그 다음 교합총서 빙호각 20, 한국판 가정백과사전으로 의식주 조리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식의에 대해서. 구공곤란 미상, 이거는 조리법 전반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술빚기와 전반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이 되고, 오주 여문장이라고 하는 이 책은 6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책으로 음식에 대해서 산구준려, 행주, 음식 두 항목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비교적 윤시 음식왕, 이거는 1800년대죠. 한글 내용이 한글로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다음 시의전서, 이 책도 읽어볼 만해요. 방가 음식을 익은 전문 조리서로서 전통 음식이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리고 가양주 담는 법, 역주 방문, 가양주 담그는 법, 조선시대 일상 가정요리 조리법을 기록한 책이 역주 방문이고, 주식 시의는 충청도 지역, 어떤 한 지역의 기반을 아주 기록을 잘 해놓은 게 이 책입니다. 사대부가 자기네들이 먹던 음식들을 다 기록하는 책, 그게 이 책이에요. 그 다음 해동농서, 조선시대 농업, 식재료를 이용한 조리법. 1900년대죠. 요때가 조선시대 다양한 재료들로 만드는 조리법을 이렇게 파켓 통고를 해갖고 적어놓은 게 이게 파켓 통고입니다. 임원 16지 나오죠. 가정백과사전으로 동서고금의 조리서를 원중구, 원문중을 보양계 관련식으로 해서 편집을 해놓은 게 이 책이고, 그 다음 반찬 등속은 청주 지역의 방가 식문화 반영을 한 책입니다. 이 책은. 부인필지, 안살림을 맡은 여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의 책입니다. 조선요리 제법, 이거는 신식요리입니다. 현대, 시대가 흘러오면서 거기에 이제 현대식으로
나오는 그 어떤 요리법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 다음 술리기 여행이 아까 주방문 이거 나왔죠. 그 다음 5문장 나왔고, 요게 이제 1900년도 조선시대 보관미록도 조선시대 식재료 한글 필사본으로 음식조리 있습니다. 이것도 음식 방문, 음식 만드는 법을 주로 기록한 조선시대 생활백과입니다. 요거. 4개의 조선요리 목상전, 조선요리 99종을 서양요리 11종을 소개.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그 당시는 서양에서 온 요리를 우리가 기록하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이게 1900년대는 이미 서양 문물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서양 요리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록이 돼 있었겠죠. 그 다음 일본어로 발행된 한글로 번역한 조선요리 우리 음식. 조선요리학 홍선표 씨가 쓴 한국조리 재료와 식사법된 음식 유래 등에 관한 조리서입니다. 조선무상 신시조리법 이용기 씨가 쓴 임은 16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굉장히 세계 볼만한 책입니다. 그 다음 책 조선요리법 조자오식 쓴 한국조리의 조선법과 상차림법을 기록한 조리.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씨가 한 개정판 한국 음식 모범이 된 그 책을 기록하는 거고, 그 다음 이중궁정통신 요리통고라고 한 거는 한희순, 한혜성 이 두 분이 공동 제작을 해서 조선왕조 궁정음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죠, 이 책을. 한국요리 윤유수 조리 과학자로서 문학적 맥락을 갖고 이분은 집필을 해놓은 책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그래도 대하려면 우리나라에 어떤 책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음식이 내림이 됐고 또 책단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제 좀 보셔야 되겠죠. 책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몇 것만 지금 사진을 올렸거든요. 이거는 안동장 씨가 집필한 음식 디미방이죠. 저 왼쪽에 있는 건. 그 다음 요거는 주식 씨의 요 책. 요거 상가요록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거. 그 다음 수은자빵 중종 때 나온 책입니다. 이분이 장계학입니다. 음식 디비방 그 책을 집필하신 분. 여중분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1598년 경당 장호와 안동건시 사이에서 외동딸을 태어났는데 굉장히 이분이 똑똑하셨답니다. 서화라든가 이런 어떤 굉장히 능했었고 어떤 재령이 시에 출가해서 7남 3女를 아주 훌륭하게 해서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그걸 하게 되죠. 현직의 간직의 종이품으로 대사원 겸 정산품인 성균세주에 임명되자 엄마가 정부인으로 추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궁중음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조선왕조 궁중음식은 고려 왕조의 전통을 이은 조선시대 국물에서 차려졌던 음식으로 전통적인 대표 한국 음식입니다. 궁중 음식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궁중의 일상적인 아침은 수라상, 그 다음 초조 반상, 점심은 낙크상, 그 다음 네 종류가 있어요. 아침에 초조상, 그 다음 수라상, 그 다음 낙크상, 그 다음 저녁 5시에 드시는 수라상, 그 다음 오후에 늦게 드는 야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네 차례로 이래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다음 조선왕조 궁중능식 요거 이제 일상식 나오죠. 이거를 나누면 어떻게 나눠지냐. 일상식은 우리가 평소 먹는 식입니다. 영접식은 누구를 대접하는 겁니다. 손님과. 그 다음 재래식은 제사를 지낼 때, 가래식은 결혼을 할 때, 연한식은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요렇게 이제 일정한 격식에 딱 짜여져 있어서 이 500년 동안 어떤 흐름의 그 문화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산 게 지금 우리 현 시대입니다.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없겠죠. 지금 여기서 거의 이제 다 들어갔죠. 우리가 보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몇 년도에 어떤 궁중 음식이 어떻게 재료 분량이 구성되었고 그 재료와 분량 구성을 어떻게 조리가 가장
기록이 잘 돼 있는가 이거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우리가 그냥 정확하게 그 고서에 보면은 우리는 지금은 몇 미리, 몇 센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고서에는 정확한 그 어떤 용량에 대한 부분은 안 적혀 있어요, 기록이. 그것을 유추를 하는 거예요. 아, 요 정도 들어갔겠구나. 저 정도 들어갔겠구나. 그렇게. 그래서 보다 정확한 조선왕조 궁중음식에 대한 예들은 몇 년도에 어떤 궁중음식이 어떻게 재료와 분량이 구성되어서 그 재료와 분량 구성으로 어떻게 조리 방법으로 당시 근접하게 유추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해서 개성을 하고 아,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다. 그 유추를 한 걸 기록을 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이래서 지금까지 온 게 우리가 궁중음식이라든가 학교에서 배우는 부분 이제 표준 예습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지는 거죠. 그죠? 아, 요거 설명을 해드려요. 원래 우리가 임금님의 수라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요게 원나라의 용어입니다. 고려의 여인이 고려왕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원나라에서 쓰는 이 말이 수라라는 말이 전해져 와서 이게 지금까지 수라라고 조선시대에 썼고 임금님의 진지의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고서의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궁중음식 분류를 이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딱 정해져 갖고 딱 있습니다. 면류, 그 다음 만두류, 탕류, 정류, 초류, 해류, 전류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는 그냥 보시면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초류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분? 초장이요. 네. 초류는 뭐냐 그러면 졸이는 겁니다. 아, 예. 그러면 정류는 아시죠? 부어정, 전복, 수, 무화, 생목적 이라는 거는 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찌는 거죠. 네. 아유, 우리 학생들 진짜 똑똑하시네. 그 다음 해류는 내나 우리가 먹는 해, 전유하 이런 거는 이제 전을 굽는 거. 그 다음 화양젓, 천엽, 전유 이런 것도 굽는 겁니다. 펜육은 아실 거고. 전유 여기도 나오죠. 익은 굽는 거. 하양정유, 항적, 잡적, 각색, 하양적 요거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 꼬지 쪽 끼는 거 왜? 우리가 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걸 보고서는 적이라고 정유라고 원래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각 가정에 보면은 조금씩 다 조금 틀리는 게 있거든요. 산적을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산적이 굉장히 커요. 소고기하고 무하고 파하고 그다음 붉은색 있잖아요. 들어가고 그다음 우엉 들어가고 그래서 이걸 오색을 갖추어서 저희 집에는 하는데 이제 굉장히 저는 그걸 특징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맛있어요. 하는 방법이 좀 다 다르더라고 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이제 산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얘기는 전부 다 무슨 하약 정류 무슨 정류 이렇게 이야기 다 하죠. 정류 저기도 나오는데 족적 설야죽 전시죽 이렇게 그죠. 펜육은 여러분 아시죠? 펜육이 뭔지. 펜육 뭡니까? 펜육 뭘로 가지고 눌립니까? 돼지머리. 맞습니다. 수펜육, 육백류, 종병, 그 다음 포류, 체류, 길갱채. 체류는 야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류는 장 그대로. 두제, 가마부. 가마부는 어떤 단 부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걸 삭힌 부분도 이야기하고. 저육이 뭡니까, 저육? 저육 어디 있습니까? 저육, 펜육. 아까도 저육 전이 있습니다. 아, 그게 예나 있잖아요. 그, 저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접이는 거, 다지는 거 했어. 육젓.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갱미병류, 단자병류, 기타, 삼색병, 하전병, 이런, 삼색병이 뭔지 아십니까? 삼색병, 아세요?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빨강, 노랑, 우리 회장이 무엇입니까? 삼색병이라 응. 세 가지 색깔의 어딘 저쪽 떡.
흑경. 이게 삼색병이 뭐냐 그러면은 삼색을 우리가 지자라든가 녹차라든지 그죠? 요런 것을 동그랗게 요렇게 구워서 예, 물들여서 구워서 거기에 가진 야채, 오색 야채를 싹 말아서 이제 먹기도 하고 싸서 먹기도 하고 이거 참 맛있어요. 예, 구절판 개념인데 이제 요거는 간단하게 먹는 거죠. 근데 서여병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서여병. 서여병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걸 마루 가지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요리 해보면은 정말 참, 진짜 할만해요. 근데 힘들죠, 요리 그런 게. 그 다음 조란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떡을 만드는 게 예, 맞아요, 맞아요. 아니, 뜻, 말을 가지고 말을 일단 찝니다. 있어요. 예. 말을 쪄서, 예, 아니, 한 1cm 정도, 두께를 1cm 정도 해서, 써요. 그 다음 쪄서, 그게 익은 후에는 다시 끄집어내서 찹쌀 가루를 묻힙니다. 찹쌀 가루를 묻혀서 아주 약한 불에 걔를 굽습니다, 기름에. 그래서 그 위에 이제 다 기름을 구운 상태에서 빼잖아요, 기름을 이거는 넉넉하게 많이 부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잡가루를 전부 다 해갖고 잡가루를 넉넉하게 해야 됩니다. 거기 자세히 뒹굴어요. 구운 상태에서 일단 꿀부터 먼저 묻혀야 되겠죠? 그래서 잡가루에 뒹굴어요. 정말 이뻐요. 그 위에 고명을 좀 올리고 그리고 귀한 손님한테 접대를 했을 때 다 감동해요. 이걸 너무 맛있다. 예, 맛있어요. 다음에 또 그런 어떤 계기점이 되면은 제가 또 실기적으로 한번 있죠. 여러분들한테 귀한 음식, 어떤 게 귀하고 어떤 식으로 음식을 하는 조리 방법, 이런 거를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란율량 강령인데 저게 뭔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대장님. 계란. 진짜에 어. 계란 그 술안인데 그거는 술안인데 저거는 뭐예요? 하얀색만 돼가지고. 새의 알을 저 조라는 대추입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조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 조란이란 것을 어떻게 만드냐? 대추를 쪄서 똑같이 대추 형태로 만드는데 저거 간식용으로 좋고 대접하기도 참 좋고 우리 다식으로도 많이 쓸 수 있고 괜찮아요, 저것도. 그래서 저런 조리법도 우리가 한 번씩 배워볼 만하죠. 이 배울 게 참 많이 있어요. 씨를 빼고 그러면 당연히 빼야죠. 밤을 밀어야지 율라는 아니요. 율라는 뭐냐 그러면은 밤을 쪘어. 그 밤에 있잖아요. 전부 다. 꿀 바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일단 밤 자체를 만들어요.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밤에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계피 있죠. 계피 가루를 약간 묻혀서 밤처럼 생기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이제 그 잣을 좀 넣는다든지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그 잣의 맛과 약간 묻혀져 있는 그 꿀의 맛과 계피 맛과 어울려서 정말 이거 맛이 있습니다. 방은 뭡니까? 강란은 생강입니다. 생강을 해놓은 부분 여러분 드셔보시지를 못하셨겠다, 맞다. 아니 그거하고는 전혀 이제 틀립니다. 저거는. 지금 이거 만드는 음식 조리법까지 다 이야기하면 지금 이거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생강 같은 경우는 일단 다 생강을 갈아요. 갈아서 생강 있잖아요. 그 전분 다 빼줘야 됩니다. 물에 담가서. 전분을 다 뺀 상태에서 이제 그 섬유질만 모아놓죠. 섬유질만 모아서 얘를 졸여요. 졸여서 얘를 나중에 만들어요. 모양을, 형태를. 만들어서 이거는 아주 우리가 산사의 스님들이라든지 또 뭐 감기, 겨울에 그런 아이들한테, 환자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간식이 되겠죠, 요거는. 그래서 이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게. 지금까지 우리가 대중화된 음식이라고 해서 내려온 게 1960년대에 낙선제, 창덕군 낙선제 거주하던 생존자, 왕족과 궁녀들의 구전으로 또 주방상궁 대령 숙주들, 전해준 숙주들,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숙주. 숙수, 누구들입니까? 숙수.
예, 맞아요.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방장. 맞습니다. 그 4명의 중국 내인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그중 한순희 씨가 상궁이었습니다. 이분이. 한희순이. 주방에서 일하던 상궁이 이분 구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1970년도 12월 30일 조선왕조 궁중 음식을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제38호 지정을 하고 사단법인 궁중음식연구원 전수관으로 지정을 하여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그 다음 왕의 일상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궁중음식 그리고 음식에 대한 역사를 공부를 이제 좀 했으니까 왕이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봐야 되겠죠. 왕의 하루 일상식 상차림인데 아침 6시 초조반 죽하고 미음상이라고 해놨죠. 이 미음과 죽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손으로 떠먹는다든가 이런 것보다 그게 굉장히 부드럽게 최대한 부드럽게 자고 올라서 위에 요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게 해서 먹는 음식입니다. 이게 그 다음 4시 됐어 그 이제 수라상 요거는 이제 조수라상 아침 조자를 써서 조수라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심은 이제 아까 제가 전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심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낙거상. 낮에 먹잖아요. 낙거상. 전심은 낙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먹어요. 전심을. 면이라든가 아니면 만두 아니면 다담상이라고 하고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먹습니다. 전심은. 그 다음 저녁은 석수라상. 저녁 석자를 써서 저녁 석수라. 오후 6시 정확하게. 야참은 밤 9시. 이게 지금 우리 조선왕의 하루 일상입니다. 잘 모르겠네. 이게 자 나오지요? 초조반상.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요거 있죠? 공기. 우리는 그냥 죽을 주면 덜어먹고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왕은 항상 본인이 얼마만큼 덜어먹을 수 있도록 언제나 앞접시가 몇 개씩은 갑니다. 아침을 간단하게 초조반상을 차릴 때는 아주 간단하게 죽, 간장, 소금, 나머지 소스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죠? 그 다음 다락죽이라든가 옛날에 우리가 다락죽 끓이면은 서민들 다락죽이 뭔지도 몰랐지만 먹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저거 우유로 끓이는데 굉장히 맛이 있어요. 그리고 잣죽. 이 잣죽 우리 여러분들 있잖아요. 끓여보셨어요? 어떻게 끓여보셨습니까? 아니 그래 잣가루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끓이셨어요? 미역 끓이듯이 계속 저으면서 끓을 때까지 계속 물하고 부어가지고 저는 쌀을 불려가지고 매일매일 뭉뜬다거나 살짝만 싱어가지고 죽을 끓이다가 마지막에 잣가루를 넣어가지고 빡빡해질 때까지 물하고가 분류가 안 되고 빡빡해지면 간을 맞춰서 내려놓는. 잘하시는 겁니다. 이 잣이 굉장히 끓이기가 있잖아요. 얘가 까다로워요. 잘못 끓이면 얘는 상해요. 죽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능장 시험이라든지 뭐 우리가 이제 기능 이런 그 시험 또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잣죽을 딱 이렇게 끓여 주잖아요. 잣죽 제대로 끓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잣죽 끓이는 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죽을 충분히 쌀을 불려서 갈았어. 그 쌀을 걸러야 돼요. 막 굉장히 물처럼 했어. 걔가 완전히 죽이 다 된 상태가 됐을 때 자선 별도로 갈아서 마지막 먹기 직전에 넣어서 끓여서 먹어야 가장 잘 끓이는 겁니다. 맞아요. 조리법을 우리가 알면은 음식이 더 맛있어요. 그냥 조리법을 대충 모르고 하는 거는 그냥 잡요리입니다. 조리도 순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초조 반상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수라상이 나오죠. 수라상은 아까 제가 요 첩수에 관해서는 말을 안 했죠.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나라에서 온 수라가 지금까지 전해진 말이다. 이걸 몽골어로서는 음식을 뜻하는 슐라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고, 매일 아침과 저녁 두 차례 걸쳐서 받았으면 아침 수라는 오전 10시경, 저녁 수라는 오후 5시경. 그죠? 그 다음 수라상을 12첩 반상으로 차린다. 원반과 결반, 책상반, 3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12첩 반상이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보고 12첩 반상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반찬은 종류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반찬을 다 치면 20가지 넘어요. 다 차리면. 반찬이라는 것은 12첩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밥, 국, 그 다음 김치, 그 다음 간장, 된장, 소스, 나머지 젓갈 이런 거는 뺍니다. 빼고 나머지의 12가지만이 12첩 반상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12첩 12가지 이게 아니겠죠.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드리고 가야 되겠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책상반 상에 저 뒤에 자세히 나오겠네.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자, 수라상 차림입니다. 요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분 요게 원반이거든. 요 상을 보고 원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이 요거 하는 거. 여기는 지금 이제 항상 밥은 2가지를 해요. 흰밥 1가지만 해서 임금님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잡곡밥을 합니다. 여기 잡곡밥 있지요? 왜? 그날 따라서 기분이 틀려서 나는 흰밥 먹기 싫어. 잡곡밥 먹고 싶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임금이. 그래서 여기 나머지 부분, 그죠? 요거. 국도 지금 2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국과 흰밥이 나갈 때는 필히 미역국이 나갑니다. 그 다음 잡곡밥이 나갈 때는 필히 시락국이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전골이 있죠. 요 전골을 들여 먹기 위해서 여기 지금 앞접시가 3개 있죠. 요 접시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임금이 드시면서 내가 무엇을 먹겠노라 그러면 거기 이제 그 상궁들, 상궁들이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다 있습니다. 기미 상궁들이 앉아서 자 뒤로 넘어가면은 자세히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요 상궁은 음식을 맛을 보는 상궁입니다. 이 음식을 앞접시에 들어서 조금씩 임금이 보는 앞에서 다 시식을 해요. 왜? 독이 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물질이 들었는지 시식을 한 후에 임금님 진지를 수라를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밥을 먹습니다. 식사를 하시죠. 그리고 여기에 또 기미상궁이 앉아 있어요. 이 기미상궁은 여기에 요 기미상궁이 앉아 있죠. 여기에 이제 나머지 부분, 옛날에 왠지 모르지만 판물을 이렇게 끓여서 올렸다 하더라고요. 판물을 항상 끓여서 올렸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 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데 그걸 제가 아직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여기 기미상궁이 앉아 있고, 그 다음 요 수라상, 요게 이제 책상반이에요. 요걸 옆에 있는 갯반이라 그러고, 여기도 수라상궁 있죠. 요 한 명만 앉아있는 기미상궁이 아닌 기미상궁이 이제 음식을 맛보는 기미상궁 1명이지만 나머지 이제 수라를 담당하는 상궁들은 3명. 그죠? 그 다음 여기에는 이제 여기 전골이 있잖아요. 북로가 있으면 전골 끓여서 이제 옮겨주고. 그 다음 임금님이 드시다가 나는 그러면은 항상 국도 한 종류가 아닌 한 가지의 여분이 따로 있어요. 여분이 따로 있는데 그거 뭐냐? 여기 아까 따로 별식이 따라져 있는 데는 국이 또 따로 있었다 했잖아요. 그죠? 밥이, 잡곡밥이. 그래서 그 임금님 식사라는 게 요즘 사람한테 이렇게 매일 차려주면서 먹으라 그러면은 뭐 좋아하겠습니까? 기절합니다.
자, 라크상 상이 나오죠. 낮에 이렇게 차리는 것은 손님이 왔을 때입니다. 내가 대접할 손님이 왔을 때 국수 아닌 다른 것도 있죠. 그런데 간단하게 할 때는 국수만 간단하게 들 수 있다. 아니면은 간단한 이제 다가상을 준비를 해서 점심을 끼니를 때울 수도 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손님이 왔을 때. 그다음 요거는 우리가 연회가 끝나고 나면은 술상을 간단하게 차리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연회 요 방식대로 해서 이제 간단한 술안주를 차려서 과거에는 궁중에서는 드렸다. 술안주상이죠. 진우상. 그 다음 요번에 제가 왜 이제 하나는 그러면 썰라통을 왜 걸려가면은 요 한식 12첩 반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상당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만 옛날에도 그 옛날에도 우리가 서민들 서민들은 이 궁중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선택해서 사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옛날 사람은 이런 부분을 못 사는 사람은 이 구경조차도 못했어요. 이 음식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아버지와 절대 같이 밥을 먹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가족이 다 둘러앉아서 둥그름하게 앉아서 먹은 게 아니고 다 개인 밥상을 받았어요. 아이들은 할아버지하고 같이 먹을 수 있었지만은 아들과 아버지는 겸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유가 여기도 지금 나오는데 요걸 여기 보면은 이게 예 아들과 아버지 앞에서 훈계를 들으면서 밥을 먹으면 목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의 식사 때만큼 서로 멀리하는 풍습이 생긴 게 요 시대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 중종 때 이동이라는 남성이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다가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효를 중시하던 조선시대에 엄청난 큰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형을 받지 않아요. 그 당시 같으면 능지처참을 할 상황이거든. 근데 왜 사형을 안 받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한번 때는 죄도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리에 썩이나. 중종이 이야기하기를 그 아비가 얼마나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으면은 아들과 겸상을 하였나. 조선시대에 법률적으로 아들과 겸상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왜 겸상을 했냐. 겸상을 하게 되면은 그 좋은 말은 올 수가 없다. 아들과 아버지 사이는. 아버지는 훈계가 되지만 아들은 잔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정상 참작을 하여서 사형을 시키지 않았다. 요 이야기가 내리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이 내용이 누리꾼들하고 이렇게 인터넷에 요걸 들어가 보면은 이런 부분을 누가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금 누리꾼들이 엄청난 댓글을 많이 달아놨어요. 조상님 지혜 역시 대단하다.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밥 먹으면 체한다. 나는 토할 것 같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요. 진짜 엄마 아버지들 이거 조금 깊이 좀 들어야 됩니다. 정말. 너무 슬프다. 그렇게 생각지 않고요. 예. 내가 어른을 모셔보니까 예. 우리 아저씨는 경상을 안 하는 이유가 반찬을 맛있는 거를 아버지가 다 샀어야지 내가 함부로 손을 못 대니까 어려워서 그래서 따로 이제 개인적인 이제 그런 게 있다면 이걸 아버지는 또 어떤 아들 준다고 예, 문화적인 걸 우리가 이제 내려왔을 때는 어떤 모든 것은 있잖아요. 개개인 그게 아니고 어떤 공통적인 부분에서 찾아내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조선시대 밥상은 1인 문화였죠. 그래서 이 사진이 굉장히 오래된 조선시대의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올려놨는데 전부 다 1인상인데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애기들이죠. 손자들. 예. 그래서 손자들만이 같이 먹을 수 있지 아들과 같이 겸상을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양반과 서민의 밥상을 이제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양반이라 그러고 그러면은 그래도 5첩
실적 상차림이 있는데 이거는 참 양간들이 먹는 상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오첩반상 저거 먹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서민밥상입니다. 이 밥 양 한번 보세요. 그 시대에 때는 이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밥보다 반찬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그때는 탄수화물로 에너지 보충을 했기 때문에 예. 단백질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안 됐습니다. 자, 요거는 연대별 밥그릇을 비유를 해놨죠. 우습죠? 지금 저기 밥 담아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이게 1940년대입니다. 내가 소가 아니야. 그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 밥그릇도 서서히 요즘은 2001년도 지금 현 시대의 밥그릇은 얼마만 합니까? 밥 안 먹습니다. 이만합니다. 전부 다. 예. 딱 밥 뜨면 2숟가락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가 음식도 시대에 따라서 틀리듯이 우리 인간도 너무나 나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같이 흘러가면서 네 색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내 색도 조금 흐트러질 수 있는 거. 그렇다고 인간이 중심이 없으면서 흐트러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음식도 이런 변화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지더라. 갱단이라는 의미는 동그랗다. 중국에서 말하는 만두는 찐빵과 같은 거. 아까 이야기 보셨죠? 찐빵이라고 누가 이야기 하셨죠? 그 찐빵과 같은 형태로 지칭을 한 게 그걸 보고 만두라고 구별을 했다. 중국식 만두와 비슷한 것으로는 상화를 줄 수가 있다. 상화는 대표적인 고려가요 쌍화쯤이 소재가 되었던 것으로 오늘날의 찐빵과 비슷하다. 조선말에도 상화 혹은 상화로 전해졌는데 1870년도에 항수핏이라는 맹물기락에는 상화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사찰의 불교적인 부분에서는 딤섬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을 깨끗하게 수행에 기반한 마음을 점에 찍듯이 매우 작은 양의 음식을 사찰에서 먹던 것을 유래해서 딤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 만두가 제갈공명이 명장인 명희이라는 자를 제압을 하고 1700년도죠. 삼국지 유명하죠. 제갈공명. 총나라에 충성을 하고 조공을 바치도록 했다. 남쪽 지방에 정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천 지방의 여강을 건너던 그때 갑자기 태풍으로 인하여서 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길이 막혀서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명액이라는 분이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이 강을 건너려면은 49개의 사람의 머리를 바쳐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갈공명이 어떻게 지금도 싸우고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또 49명을 목을 쳐서 사람을 죽이게 된다.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제갈공명이 생각한 게 밀가루를 가져오더라. 그래서 반죽을 해서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안에 소고기를 넣고 가짜로 만든 이 49개의 만두를 강에 넣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그 폭풍이 사라져서 이 강을 잘 건넜다. 그래서 이 이름을 만인의 머리라고 하여서 만두라는 이름으로 칭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갈공명이 신격하게 해서 후대의 후손들이 이것을 지어내지 않았나,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요 재미있는 거를 풀이를 할 것입니다. 이 만두가 그 당시 얼마나 많이 유행을 했고 성행을 했고 맛이 있었냐. 거의 주식에 가깝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고려 시대에 오면서 이 쌍화쯤이라는 노래가 유행을 했어요. 만두 가게에 만두 사러 가면은 시시 아비가 내 소명을 지더라. 이 말이 가볍게 밖을 나가들면 삭기 강대 내가 했다. 이걸 여길 거다. 거기 나도 자러 갈까. 이렇게 이제 또 밑에는 삼장사 불을 켜러 갔는데 그 중절이 내 소목을 지더라. 이 말이 이 절밖에 나고 들면 조그마한 새끼 중이 내가 이야기했다고 나는 여길 것이다. 우물에 물을 길러가 있는데
우물용이 내 손을 쥐더라. 이 말이 우물용밖에 나고 들면 조그만한 두레박이 내가 했다고 너는 내가 여길 것이다. 그 다음 술 파는 집에 술을 사러 갔는데 그 집 아비가 내 소목을 지더라. 이 말이 이 집 밖에 나고 들면 조그마한 술 바가지야. 내가 이 말을 퍼뜨렸다고 나는 여길 것이다. 이게 이제 시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노래 쌍화점해갖고 이걸 현대판에도 연극 무대에 이걸 많이 올리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걸 연극을 많이 올리냐 그러면은 편에 한번 봅시다. 이걸 해석을 해놨습니다. 원래 이 만두집 가게에 있는 그 사람은 몽골인, 옛날에 몽골인을 서양인으로 불렀다고 해요. 서역인이라고, 서역. 이슬람 교를 믿는 위구르족인데 이분을 계층하는 게 이제 원래 이 그 위구르족은 장사에 굉장히 뛰어나고 몽골도 이 상인들이 굉장히 장사에 뛰어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만두집을 했던 사람은 몽골인이었다. 그래서 그 처자의 손목을 잡고 했던 사람은 이 몽골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 번째는 누구였냐? 삼냥사 주지가 당시 타락한 불교를 상징을 한다. 그러니까 이 노래의 가사가 그 당시 불교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가. 그거를 노래를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노래를 만두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물 안의 용은 당시 고려왕의 왕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상에 얼마나 많은 사회가 부패하고 이렇게 쾌락과 술과 쾌락을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 부분을 사회를 꼬집어서 노래로서 이렇게 이제 그 만두를 비유를 해서 노래를 만들었다. 그래서 쌍아찜이라는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게 더 이제 여기서 해석이 굉장히 또 재밌는 게 이 남자가 그러니까 만두집 남자가 어마어마하게 더티하게 거칠게 죽었다 살아날 만큼 재밌게 해주더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경험 삼아 듣던 상대방 여인이 그럼 나도 한번 그 사람한테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회라는 게 너무나 성적인 부분이 만연해서 고려가 망할 지경이 왔다. 이런 풍자를 노래를 하면서 연극을 했고 이 당시 쌍아찜이라는 이 만두의 이 노래를 가지고 궁굴에서도 고려왕조 궁굴에서도 이 왕들이 충렬왕이라고 하죠. 이분도 그 당시 연극을 했답니다. 이거를. 그래서 굉장히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고 뭐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제 고려가 나중에 망하게 되겠지만은 굉장히 어떤 나라든지 너무 많은 강기와 어떤 쾌감, 자유분방한 그런 풍조를 많이 하면은 망하게 된다. 이걸 한 나라뿐만이 아니고 개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서 이 처용과 쌍용점 요 노래를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배울 점이 많구나. 우리가 단 하나 음식을 생각했을 때는 만두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만두 속에 굉장한 스토리가 숨어 있었더라. 자, 이제 그 조랭이 떡국. 여러분 조랭이 떡국을 드셔보셨어요? 만들었어? 조랭이 떡국 어떻게 만드셨어요? 쌀가루로 가지고는 조랭이 떡국이 반죽해가 안 되네. 그걸 일단 쌀가루를 익혀야 돼요. 익혀서 완전히 익혀서 반죽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반죽을 잘해야 이 떡이 매끈하게 되는데 진짜 조랭이 떡국 이거 있잖아요. 해볼만 해요. 이뻐요. 굉장히 이쁘고 맛이 있어요. 육룡 나르사. 여러분 육룡 그 나르사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육룡 나르사.
6마리의 용이 나르다. 고르마리의 역사가 해자되면서 조랭이 떡에 유리한 아주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조랭이 떡국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 조랭이 떡의 탄생에 대해 살펴보면 고려 말기로 올라간다. 우리가 고려 말기에 대해서 이승기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조선이라는 것을 건국했죠. 그러면 그 조선을 건국하게 되면은 그 이전에 고려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죽였겠죠. 그렇게 뛰어난 충신들 또 인재들을 자기 영역으로 끌어들이려 해도 오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다 죽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려의 여인들은 굉장한 이승계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시대적으로 만약에 내 가족이 말하자면 금경찰 이런 데 가서 어떤 죽임을 당했다든가 불행한 일을 당했다든가 그러면은 원수 같겠죠. 그래서 이 부녀자들이 고려의 부녀자들 가족들이 정초되면 떡국을 끓이잖아요. 그래서 반죽을 하면 옛날에는 방앗간 있었어요. 기딜방아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쪄서 가지고 오면은 전부 다 조랭이 떡국을 동그랗게 해갖고 우리 그 나무 막대기 있거든요. 그걸로가 길게 딱 이렇게 떡국처럼 해갖고 거기서 막대기로 갖고 싹싹 비비면서 흔들면서 있잖아요. 딱딱딱딱 떼거든요. 그렇게 만드는데 그 만드는 부분이 어떻게 생기냐 그러면 누에 꼬치처럼 생겼어요. 참 이뻐요. 이거를 크게 해도 상관없는데 자그만하게 하면 정말 이뻐요 이게. 그래서 그걸 떼면서 고려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나는 이 이승계의 목을 이렇게 짓눌리면서 죽였으면 좋겠다. 내 가족을 그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정말 죽이고 싶은 이승계의 마음에 목을 누르는 생각으로 이 조랭이 떡국을 만든다. 그래서 이 조랭이 떡국이 생겨났다. 그래서 그 유래가 이승계로 인해서 조랭이 떡국이 생겨났다. 자, 보이죠? 원래 여러분 요거 화면 잘 보이십니까? 네. 조랭이 떡국이 원래 개성 음식입니다. 이북. 근데 요거에 의외로 맛이 있고 굉장히 떡국보다는 깔끔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떡국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조랭이 떡국을 귀신을 물리치는 의미도 있다. 그리고 우리 조롱박에 말려서 흔들면 소리 나죠. 그 소리 나면은 이것은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귀신이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조랭이 떡국을 해먹기도 했다. 그리고 누에 꽃이처럼 생겼기 때문에 기룬이라고 생각하여 상징적으로 또 해먹었다. 그래서 이 조랭이 떡국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려 이전부터 장사에 능했던 개성 사람들은 조랭이 떡국의 모양이 마침 엽전꾸러미와 같다 달랐다 해요. 재물이 집안에 넘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설날 아침에는 필히 조랭이 떡국을 해먹었다고 그런 또 유래도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조랭이 떡국 요거는 개성 음식이다.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먹는 떡국이죠. 근데 이 떡국을 원래는 옛날에는 그냥 이거를 동국 세시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 이거를 우리는 그냥 떡국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백탕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백탕, 병탕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떡국이 아닌 백탕, 하얗다. 그래서 이쁘죠? 자, 이제 신설로 나옵니다. 여러분 신설로 아름답죠? 이 신설로 이거 사이즈 있잖아요. 이거 맞추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여기서 이까지가 신설로 크기에 따라서 센치가 틀려지거든요. 그리고 이 넓이는 2cm를 해야 됩니다. 한 2.5cm 해야 되겠네요. 2.5cm에서 3cm. 그 다음 여기에 고기 안 들어갔네. 그리고 완자가 안 들어갔네. 여기는 지금 여기에 완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완자도 우리가 보면은
딱 1.5cm로 만들어랍니다. 그 이 사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이 음식이 민감해요. 사실 우리는 집에서 해먹는 거는 그냥 쑥쑥쑥쑥 써서 해먹잖아요. 근데 이 궁중 음식에서 모든 게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쁘지가 않아요. 음식이. 그래서 굉장히 손이 많이 간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가 한 38가지 정도 들어갑니다. 자, 이 신선로가 원래 굉장히 오랜 전에 그렇게 중국의 히고르라는 음식에서 온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가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선로 비슷한 게 중국에 있지 않았겠나, 그 오랜 세월 전에. 그래서 신선로와 비슷한 음식이 존재했었다. 가운데 불을 피우고 그 둘레에 국을 넣어서 끓여 먹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에도 중국 기록에도 나와 있기도 해요. 이게 17세기에 연산군, 예, 이 정희량이라는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갑자 사를 예견하고 단오일에 집을 나가서 이름도 2000년이라고 바꾸고 성류로 위장에 방랑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주역에 굉장히 능통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역을 영통하신 분이 돼갖고 다가오는 미래,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지금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한 번 있잖아요, 기왕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나와서 연산군 시대에 이분이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들어가냐? 내가 산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쏙새에 남아있으면은 이 쏙새에 있는 으로 인해서 나는 능지처참하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서 자기 이름과 신분도 다 감추고, 이분이 워낙에 똑똑하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 이 사람을 다시 한번 등용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녔답니다. 이 사람을. 그랬는데 이 사람은 절대 거기 응하지 않고 딱 그릇 하나만 들고, 그 그릇이 뭐였냐? 신선로와 비슷하게 생긴 그릇. 그 그릇만 하나 가지고 어디든지 가면 숲만 넣으면 밥이 되잖아요. 그죠?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어서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전국을 방랑을 하였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신선한 사람이었답니다. 신선과 같은 사람이었다. 아주 귀하게 그런 이미지에 모든 사람한테 남아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그 신선로 같은 그릇과 보니까 그 신선로란 그릇을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음식을 해먹은 모양이다. 그래 그 신선로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오고, 또 기록도 그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영조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영조 우리 임금 같은 경우에는 신선로를 탕평채와 같은 정치를 내세워서 각 당파마다 대접을 하는 자리에서는 신선로를 갖다 놓고 술 한 잔 들 때마다 야채를 넣고 이러면은 신하들이 따라 하잖아요. 임금이 하니까. 그래서 그 같이 먹기로 해서 아주 탕평채 정치를 했다. 원래 신선로의 유래는 아니 굉장히 검소한 선비의 정신으로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희량이 이분을 봤을 때 굉장히 검소했잖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는 주식을 해결했잖아요. 먹는 거를. 그러면 굉장히 검소하지 않았나. 그랬는데 당정으로 혼란한 현실 나오죠. 현실 정치와 인연을 끊고 들어간 조선정기 문신 정희량, 이분 이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화사가 일어나서 사초 역사에 기록이 되어 문제에 연루되어 기양사를 하게 된다. 이후 유배지에서 풀려난 정희량은 가운데 구멍이 뚫린 대접 모양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 언둔생활을 하게 되고, 그 그릇이 신선로를 만들 때 쓰여진 거라 하여 정희량이가 만든 이 그릇은 음양의 조화를 이룬 소화기제, 즉 물과 불의 위치를 활용해 만든 것이라 하여 신선로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선로가 어느 정도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중국처럼 대중화가 되었냐 그러면은 그 당시 3원에서 6원까지 사 먹던 시대가 있었답니다. 신선로. 이 3원에서 6원까지 줄 때 같으면 서민들이 사 먹겠습니까? 상류층 사람들이 사 먹겠죠. 그죠? 그래서 일본 강점기 때 그 일본의 미원에 보면은 우리 신선로가 딱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신선로 로고가 우리나라의 신선로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통 음식 신선로에 우리의 전통 음식 신선로를 화학조미료 미원을 넣어도 맛있다는 이런 유언비를 터뜨려서 미원을 넣어서 신선로를 해먹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얼마나 일본 사람들 머리 좋은 겁니까? 그래서 상품을 팔아먹은 게 미원입니다. 전골 이야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림 너무 이쁘죠,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제가 그렸죠. 제가 이런 거 할 줄 모르는 줄 알고 우리 사무장님이 전화와서 내가 처음에 논문 쓴 그 부분을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논문 쓰기 위해서 이제 서류 전부 다 모아놨던 거를 보냈는데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골 이쁘죠? 원래 전골 남비가 요 보이죠 여러분? 그죠? 깊죠? 이게 뭐처럼 생겼습니까? 하루처럼 생겼습니까? 모자처럼도 생겼죠? 전골 유래, 요거는 13세기 몽골의 징기스칸 기마병을 이끌고 대륙을 평정하던 시대에 이동 간의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주든지에 뭐를 사 먹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덜을 막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징기스칸이 각 군중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쓰고 있는 그 모자를 벗어서 거기서 밥을 해먹자. 왜?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는 양고기를 말린다든가 이런 마른 식재료가 좀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백질로 섭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에서 조달된 식재료와 끓는 국물, 이런 거를 익혀서 먹던 풍습이 유래됐다는 설이 있고, 주로 양고기를 끓이는데 먹는데, 연유한 유래다면 뜻하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유래도 있으면서 이 스타일을 일본이 모방을 해서 전해진 게 뭐냐? 샤브샤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래는 장지연이라는 만국사물 기원적사에 보면은 정골은 상고시대의 진중에서 이것도 똑같대요. 군중들이 머리에 쓰는 전립철로 만든 모자 썼기 때문에 자기가 쓴 철관을 벗어서 음식을 끓여 먹고 그래서 고기도 구워 먹었다고 기록이 아마 돼 있어요. 이거 보면은. 그래서 습관이 돼서 여염집에도 냄비를 전립 모양으로 만들어서 고기와 채소를 넣어 끓여 먹는 것을 전골이라고 하였다. 그 유래를 그렇게 설명한 부분이 기록이 돼 있고 또 징기스칸이 이렇게 한 부분도 있다. 그렇게 이제 기록적인 부분이 많이 돼 있어요. 이 전골에 대한 유래가. 이거 왜 안 넘어가? 뭣이 잘못된 모양인데. 안 넘어가네. 있는 게 돼. 지금 여러분 이거 뭡니까? 보이지요? 맨 왼쪽이 고대 삼국시대 겁니다. 이게 BC 16세기, 11세기 고대 그리스 시대. 이 투구의 음식을 벗어서 끓여 먹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철판에 고기 구워 먹으면 여러분 맛있죠? 그냥 우리가 얇은 철판이 아닌 두꺼운 철판에 고기 구워 먹으면 확실히 맛있어요. 열의 온도, 음식을 조리를 할 때는 이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즉석에서 섭씨 몇 도에 이 음식을 조리할 것인가에 따라서 영양 성분이라든지 또 익힘이라든지 또 맛이라든지 이런 게 좌우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이 이 불이 음식하는 데 대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얼마나 맛있으면은 이 고기를 구워 먹고 할 때 실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번거지 꼬리에 소고기를 굽다. 고기 썰어 번거지 꼬리에 늘어놓고 몇 사람씩 하루를 끼고 앉아서 자글자글 구워서 대강 뒤집다가 젓가락 뻗어보니 고기 벌써 없어졌다. 온 나라에 유행하는 이 새 요리법은 군자의 여진에서 들어온 풍속인데 의관을 갖추고서 달게 먹지만 의관을 갖춘 사람이 양반이 맛이 있어서 먹지만은 군자라면은 부엌을 멀리 해야 되겠다. 왜 이리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모자를 부숴서 구워 먹는 그 맛은 있지만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구워 먹는 그 모자에 철모자에 구워 먹는 고기가 얼마나 맛이 있었겠나. 그 다음 삼계탕. 닭 이쁘죠? 닭도 예. 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바라보고. 아,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쟤를 잡아서 넣은 게 지금 삼계탕입니다. 삼계탕은 여름 보신하기는 정말 좋죠. 한국의 전통 보양식이다. 개성의 상인 박봉진이라는 사람이 장사를 확장하기 위해서 권력자 윤행주를 어떤 뇌물을 좀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 당시 뇌물을 인삼은 굉장히 귀하고 고가의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뇌물을 갖다 바칠 때마다 산적들한테 피해를 입고 또 인삼을 전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인삼을 전달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마침 복날에 닭 뱃속에다가 인삼을 넣어서 보낸 거예요. 하인들을 시켜서. 근데 무사하게 거기까지 당도를 했는데 윤대감 집에 무사히 도착을 했는데 그 여정이 보니까 갖다 주면서 이 닭은 손질자 된 거다고 갖다 주니까 이 여정이 그대로 삶은 거예요. 닭이 손질자 됐으니까. 그래서 그 비싼 인삼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팽소와 삼계탕을 끓여서 맛을 보니까 이 맛이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팽소와 틀리다. 그래서 자기가 닭 안에 배를 보니까 그 안에 인삼이 가득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 비싼 인삼을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윤대감이 인삼이 거기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차피 그런 걸 가지고 온나 귀한 인삼을 넣은 거를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윤대감이 그 인삼을 들은 그 삼계탕을 먹고 나서 어떤 열이 팍 나면서 기력이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땀이 나면서. 그래서 온몸이 기력이 도는 것 같은 느끼는 어떠한 명약보다 이 음식이 참 좋구나. 그래서 이 삼계탕이 굉장히 유명해졌다. 그 시대부터.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백제시대 또 요 삼계탕에 대한 부분이 또 많이 있긴 있어요. 다른 부분도. 근데 이 우리 인삼이 고려 인삼 그러면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수출국으로서 만들어줬던 게 아마 그 당시 고려 인삼이지 않나. 전 세계가 알아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약재로서 많이 썼었고.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라고 있어요. 자사의 백과사전 서비스에 삼계탕은 중국 강동식 국물 요리가 한국에 전해진 것이라는 내용을 게시했다. 바이두는 삼계탕을 중국 강동 요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정식으로 분류를 해갖고 인터넷이 지금 굉장히 뜨고 이것 때문에 바이두는 삼계탕이 중국 요리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토론 게시판을 통해 중국이 삼계탕이 중국이 원조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으니까 한국 네티즌들도 해당 게시판에서 삼계탕이 한국 음식이라고 이렇게 토론을 이어가면서 지금 현재 인터넷이 굉장히 뜨겁게 달궈져 있어요. 삼계탕으로 인해서. 삼계탕은 역대의 임금님들도 굉장히 많이 했다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임금님의 행동과 기록을 한 그 성정원 일기에 보면은 정조 1700년도 그 기록 일성록에 적혀 있어요. 물어요. 임금님이 계고가 먼 길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잘 염려는 없겠는가?
라며 묻는 정조의 발언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계탕을 굉장히 자주 해먹었다겠죠, 여름에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 다음 준치. 여러분 준치가 뭔지 알아요? 준치가 옛날에 뭐라고 이 준치를 보고 이야기했나? 썩어도 준치다. 굉장히 맛있는 생선입니다. 준치는 가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썩어도 준치란 말이 여기 나오지요. 그래서 중치만한 생선이 드물다. 그래서 이 생선을 가시가 겨우 많지만은 음식을 해놓으면 굉장히 맛있다. 근데 이 다른 게가 조금 상그러워요. 우리가 이거 준치 만두를 만들어 보면은. 근데 옛날 선조들이 선물을 주고받을 때 필히 준치를 주고받았다고 그래요. 그 왜 권력이나 명예, 재물이 오염되지 않고 깨끗이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병어, 준치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준치는 가시가 온통 박혀있기 때문에 맛은 좋으나 먹기는 고약하므로 권력이나 명예나 재력이 너무 지어치면 반드시 그 부작용으로 불행이 따친다는 훈계용으로 준치를 선물을 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나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봄철 영양식으로 적으라고 교합 총수에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판. 이쁘죠, 구절판. 이것도 손이 많이 갑니다. 지금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저런 식으로 했다면 이거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현대판 구절판입니다. 구절판은 그 당시 태종 건국을 초기에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왕정을 강화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수락관의 궁녀들이 임금이 저렇게 고심을 많이 하는데 건강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새로운 음식을 좀 해드리자. 이래서 그날 유두날을 맞아서 임금과 신하들이 계곡을 행차하는 날에 도시락을 구절판으로 만들어서 임금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묻기를 색이 아름답구나. 맛 또한 조화롭다. 이 음식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9가지의 색깔로 재료를 넣어서 구절판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구라는 숫자는 옛날부터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우주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구절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급 요리로 치유를 했었고 또 고루, 누구나 고루, 우주와 천지가 다 연결할 수 있는 길을 모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 요리를 굉장히 귀한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족 시대 때는 이걸 많이 활용을 해서 먹었다. 구절판의 기운은 삼국시대에 이제까지 올라가는데 요 그릇도 삼국시대에 톡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 당시는 구절판이 아닌 오절판, 칠접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토굴이 됐어요.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게 이슈가 돼서 많이 해먹었지만 그 이전의 선조들이 이미 이 구절판을 오절판, 칠접판 이런 식으로 해먹었다. 그러니까 10세기에서 11세기 전부 그 당시에 전부 고창에서 구워진 것으로 추정된 고려시대의 구절판 음식도 있으리라는 추측도 가능케 한다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판에 대해서. 여덟 가지 채소, 그 다음 하나는 반죽을 밀전병을 해서 싸서 계자나 초간장에 찍어 먹는 구절판. 원래 9칸으로 나누는 그릇을 뜻하면 그릇 이름 자체가 음식명이 됐다. 구절판 이름은 깊이 뜻이 담겼고 9자를 9이라는 숫자를 뜻하며 한국인에게 숫자 9는 모든 것을 완전함과 충만함을 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구족하면 모든 백성 구중천, 아까 한과 땅과 천지를 이야기하죠. 우주를 뜻한다. 이처럼 구절판에는 여러 음식과 재료가 어울려서 합의 뜻으로 담겨 있다. 자, 추어탕. 여러분 추어탕 황금 미꾸라지 보셨어요? 보신 분? 못 보셨죠?
이거 진짜 귀한 미꾸라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얘가 돌연변이에요. 추어탕에는 옛날에 정력이 좋다 하여 소작, 하인, 이거는 양반들이 먹던 음식이 아니었어요. 이제 시대가 흘러가서 양반도 먹고 이랬는데 그전에는 천민들이 먹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쳐다보지 않던 음식을 나중에는 그 양반들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밤에만 몰래 먹었어요, 이거를.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이제 누구든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그게 됐는데, 이게 남성들한테는 상당한 정력제로 있잖아요. 내려오고 있어요. 문헌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정력제다. 머슴들이 굉장히 잘해 먹던 음식이었는데, 이 머슴이 주인이 너무나 잘해준 어떤 주인이 있어서 머슴이 감복을 하여 감사의 뜻으로 추어탕을 끓여서 보답을 하였는데, 그 맛이 일품이어서 주인은 계속 추어탕을 찾았고 그 소문이 퍼져 확산이 되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게 전라도 쪽에서 나온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미꾸라지가 나와 있어요. 오주영원장 전산연구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기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미꾸라지를 끓여 먹어라. 서양의 카사노바의 서문경이 주인공인 금병설의 미꾸라지는 정력제다. 또 금병매에도 나옵니다. 선정적인 내용도 유명하지만 소설에 등장하는 음식과 요리법이 방대하기에 중국의 홍류몽이라 하는 당대 요리 연구가에도 좋은 자료 중에 하나라고 요 홍류몽이라는 여기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굉장한 이게 그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생각했을 때 왜 그러냐, 미꾸라지 자체가 전체가 다 단백질이고 칼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맞겠구나. 여러분 만약에 힘이 없을 때 다른 걸 드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추어탕 많이 끓여 드세요. 특히 가을에 추어탕 나죠? 미꾸라지. 그래서 금매경에 보면은 서문경이 정력이 얼마나 좋았는가 보면은 하룻밤에 10명을 상대해도 정력이 상하지 않아서 모약을 얻기 위해서 서역에서 온 스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아주 그냥 조금 문란한 이야기가 되는데, 양반이 추어탕을 먹은 기록이나 그림이 전무하다 싶은데, 미꾸라지 등은 천민들이 먹던 음식으로 취급한 까닭에 양반들은 잘 먹지 않았다.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양반들이 더 많이 먹고, 지금은 상류층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하는 음식이 미꾸라지와 장어다. 비빔밥. 이쁘죠? 이 비빔밥은 기본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문헌을 뒤져보면은 비빔밥은 제사밥을 비롯해서 우리가 제사밥을 먹고 나면은 여러 나물하고 섞어서 먹잖아요. 왜 지역마다 다 틀리겠지만은, 그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유래된 게 더 맞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요 기록도 그런 면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복을 하기 위해서 섞다 보니까 맛이 있어서 먹게 됐다. 그리고 비빔밥의 초기 중신, 초기 중기의 문신 박지혜 씨, 이분이 전 기절찾기의 혼돈반이라고 나오는데, 이분도 이 비빔밥이 굉장히 맛있다는 것을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비빔밥을 골동반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골동간, 골동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기록들이 다 됐고, 아주 조선 중기 정도 와서 아마 이제 비빔밥 그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그러전에는 골동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맨 골동간, 이렇게 골동간. 맨 골동간은 무엇이냐? 국수를 넣어서 야채를 이렇게 아름답게 있잖아요. 올려놓은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표기가 부빔밥이라고도 불렀고 부배밥이라도 불렀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월이 가면서 이름이 점점 다르게 명칭이 정해졌다. 이 규격인 게 지금 1700년도에 보면 최소
비빔밥, 비빔밥이 다양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다양하다. 이쁘지요? 자, 후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나면 커피 마시러 가고 사 마시러 가죠. 옛날에도 이렇게 다식과 함께 차를 마시고 후식을 즐겼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간단하게 먹지만 옛날에는 더 우리보다 우아하게 그죠? 객식을 갖추어서 먹었죠. 종류도 궁중 음식 종류도 보고 하였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국에서 어떤 음식이 나는 거 우리나라의 어떤 전국에서 특징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한국의 식생활 문화는 일단 곡물을 활용한 음식이 다양하고 주식과 부식이 구분이 명확하다. 조리법이 다양하면 양념과 발효된 장에 영양학적 가학성이 담겨있다.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이 균형 있게 배합되어 있으며 의식동은 기본적으로 배어있다. 음양오행의 이치를 두고 오방색을 사용한다. 조리법 식사 예절에 유교의 영향이 미쳤다. 맹직식과 시식의 시식이라는 것은 시절의 음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풍습이 있다. 지리 조건에 맞는 향토 음식이 발달했다. 구황 음식이 건강식으로 발달했다. 곡물을 활용한 음식이 다양한 부분은 배농사에 적합한 환경 조건으로 배를 주로 작물로 하였기 때문에 작곡 이용을 많이 하였고 당화를 시키고 엿을 발달시켰었고 떡이라든가 목장, 곡물, 과자 등 다양하게 활용을 했죠. 그 다음 곡물 위주의 영양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반찬이 발달된 같은 식품과 같은 조리법이 중복되지 않도록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식 350가지. 여러분 주식 350가지 그렇다면 여러분 외우겠습니까? 다 못 외우겠죠. 부식 1500가지. 여름, 겨울에 대비한 저장 발효식, 저장식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양념과 장의 과학적, 영양학적 가학성, 가진 양념이라 하여 여러 조미료를 복합해 곡물에 부족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어떤 맛의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발효식 숙성을 시키고 질감 보존성을 향상시키고 윤기와 색감으로 식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주재료와 부재료를 함께 조리하여 영양적 기능을 높인 주재료, 고기 플러스 부재료 채소, 버섯 주료, 주재료 나물 플러스 부재료 참깨 참기름 이런 식으로 음식을 해야 된다. 찌거나 끓이는 조리법이 많아 영양 손실이 적다. 약식 동원이라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약식의 기본 정신. 입으로 먹는 음식이 몸에 약이 된다는 근본 사상입니다. 이게 근본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 주식, 음료, 수리 한약재 사용, 약과 약식, 약주. 원래 이걸 우리가 옛날에는 양념이라고 했습니다. 양념. 양념을 지금은 양념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약념 이렇게 읽었습니다. 한자폭이 몸에 이로운 약이 되도록 염두에 둔다. 제가 그전에 약선 음식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아니 한약재를 넣어서 음식을 한다고요? 그거 한약 냄새 나서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웃은 적이 있었는데 이거 의식동은 약선 음식 이거 정말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제가 원광대학교 대학원의 한방학과를 다니면서 그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게 뭐냐 그러면은 평소에는 그냥 대충 먹자 이랬는데 제가 그런 어떤 의료 쪽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대충 대강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음양오행의 위치를 두고 오방색을 사용해야 된다.
의식동은 기본. 아까 나왔죠 이거 내가 어느 거 눌린데 이게 다시 또 오는. 조리법, 식사 예절에 유교 영향을 받는다. 맹절식, 맹절식과 시식의 풍습. 이것도 나와있죠. 그 다음, 지리 조건에 맞는 향토 음식이 발달되어 있다. 고항 음식이 건강식으로 발달되어 있다. 자, 이제 지금 여기, 여러분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어디겠어요? 경복궁 한원정. 경복궁입니다. 병어 감정. 여러분 감정이 뭔지 알아요? 감정. 감정. 이거는 찌개가 아닌 생선을 졸이는 겁니다. 감정. 그런데 졸이는데 우리가 졸인다 그러면 국물을 자작하게 졸이잖아요. 감정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국물이 약간 자작하게가 아니고 약간 있다. 그래서 이 병어는 비린내가 안 나요. 저도 이걸 병어를 한번 해 먹어봤는데 괜찮았었고 서울 쪽에서는 상추 쌈하고 같이 이렇게 병어 감정을 만들어서 먹는 게 아주 토종적으로 이렇게 책에 보면은 기록이 돼 있어요. 과거에 궁중요리인데 서울 쪽에서는 이 병어 감정을 많이 해 먹었다. 감정이란 용어는 문헌상 1570년 조리 2조 궁중 요리 통고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된장과 고추장, 장류를 넣고 걸쭉하게 끓여낸 국물 음식의 명칭으로 소개된다. 국물 음식이라고 나오죠. 민가에서는 지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국과 찌개의 중간쯤 되는 음식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걸 병어 감정, 우리 지방에서는 병어 감정 이런 거 잘 안 해먹잖아요. 조리 먹고 하는 거, 그죠? 그 다음, 암치 찌짐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암치. 맞아요. 민어 말린 거. 민어는 나는 남해에서 많이 잡히지 않나 생각인데, 남해보다 경기도 서해안 쪽에 많이 난다 그러네, 이게. 그래서 병어 이거를 약간 말려서 민어를 말려서 이렇게 찌개식으로 많이 해먹었다는데 이게 굉장히 시원하면서 굉장히 맛있다. 또 조금 칼칼하게 끓이면은 국물이 아주 일품이다. 이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맛있다. 여기 옛날에 우리가 궁중 요리를 보면은 우리는 생선을 졸이면은 생선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궁중 요리에는 대부분 소고기가 다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양지머리와 다진 마늘을 볶다가 고추장을 봄 쌀뜨물과 볶고 끓이다가 민요와 대파, 고추장, 풋고추, 쑥갓을 넣는다. 그러니까 이 소고기가 필이 들어가요. 요리마다 다. 웅어가 뭔지 아시나요? 이 웅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웅어가 어느 정도의 맛이 있으냐 이것만 관리하는 있잖아요. 위어소라는 데가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이게 임금님한테 진상을 했던 그 생선인데 굉장히 임금님이 즐겨 먹었던 음식으로서 이 생선만 딱 별도로 보관을 해서 항상 궁에 진상할 수 있도록 딱 그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장소가 있다 하더라고요. 거기가 위어소라로 하는 간성이 사옹원이라는데 위어소라가 위어소라 이거 보관하는 그 곳을 보고 위어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곳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보면은. 근데 요게 굉장히 음식이 맛있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맛있었다. 웅어 감정. 근데 아까 우리가 그 병어 감정은 국물이 짜작했잖아요. 근데 여기 좀 눅눅하죠? 예, 찌개 형태식으로. 그래서 봄철에 나는 생선으로서
위어라고도 부르는데 도문대작을 비롯하여 여러 고문헌에 자주 등장한다. 서유구가 기록한 난어 어묵지에도 보면은 이 웅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한강의 행주라 하는데 지금 말하면 임진간 아마 동파탄 상류척이라고 이야기가 이제 하는데 4월만 되면은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 웅어를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귀하게 생각했겠죠. 그죠? 항상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생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귀하지 않았나. 여러분 감동찌개가 뭔지, 감동이 뭔지 알아요? 감동. 아니에요. 젖이에요, 젖. 이 감동젖을 담아서 아주 푹 삭혀서 그 새우 자체가 안 보일 정도로 삭을 정도 삭힌 게 감동젖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감동젖을 우리 조선에 중국 사신이 와서 맛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너무 맛이 있었어. 그래서 이게 곤쟁이, 자화, 새우입니다. 젓갈로 간을 맞춰 맑게 끓인 찌개. 역시 여기도 소고기는 들어갑니다. 조선무상신신 요리제법에도 나오고 또 다른 문헌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4세기에 18세기 사색 당파가 요란하는 시절에 노론과 소론이 한창 싸우고 할 때 유독 노론의 사대부 집안에서 이 음식을 즐겨 해먹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곤쟁이입니다. 보이죠 여러분? 약간 곤쟁이를 보면 여기에 보랏빛이 나와요. 새우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맛이 있었기 때문에 요 이제 18세기 전에 춘향가에도 등장한다. 나오죠. 저기 노론과 소론의 사색당파가 요란했던 시절에 유독 노론을 주장하는 사대부 집에서 이 음식을 만들어 먹었으며 구한말 갑신정변으로 희생된 김병학의 대감 손부 한영수 할머니께서 만들었다고 한다. 젓갈을 오래 삭힌 것을 음식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미 중국 주나라 때도 이게 유래가 돼서 여기까지 전해 내려왔다. 발달이 돼서 내려왔다. 이렇게 보는데 갑각류의 젓갈은 푹 삭힘으로써 비린맛은 없어지고 유리 아미노산과 맛의 성분으로 감칠맛을 내고 또 칼슘이라든 게 이런 게 굉장히 섭취할 수가 좋겠죠. 그냥 우리가 멸치를 먹는 칼슘과 푹 삭혀 있는 칼슘을 섭취하는 게 몸속에 스며드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더 깊이 나중에 들어가서 또 강의할 때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오늘은 너무 길게 하죠. 지금 강의를. 강원도. 자, 맹태탕입니다. 맹태. 그러면 강원도죠. 그죠? 나는 무wak찌개 이래 이야기하길래 난 무wak찌개가 뭔지 이랬는데 저게 무가 들어간 거더라고요. 무하고 같이 그 맹태하고 같이 한 게 무wak찌개다. 그래서 그 지역에 날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그 지역의 특산물식으로 해서 음식을 많이 해먹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물류가 하루 아침에 되고 뭐 집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는 걸로 해서 음식을 많이 해먹인 게 특징이었다. 맹태의 이름은 왜 맹태라고 하였냐면은 함경도에 사는 태시성을 가진 어부가 처음 이 맹태 고기를 잡았답니다. 그래서 그 맹천의 맹씨와 태시의 태자가 들어가서 그 맹태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감자전골. 예를 들어 감자를 밀가루와 같이 섞어서 완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먹는 거 이거 드셔보셨어요? 그런데 이걸 꼭 이렇게 하진 않아도 이제 그 감자를 앙금을 안 쳐서 뭐 밀가루 섞고 이게 조금 복잡하겠지만은 이 음식이 의외로 맛있어요.
한번 정말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하는 방법은 이제 이게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맛이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 요리. 그 다음 강원도 산골에는 능이가 참 많이 나죠. 능이로 한 귀한 요리입니다. 이거는 또 비싸기도 비싸지만은 그런데 능이하고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게 무엇이냐?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가 능이하고는 궁합이 굉장히 잘 맞다. 그리고 원래 버섯 하면은 1능이, 2송이, 3표고, 예. 그 다음 충청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충청도는 내륙 지방이지만은 또 바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충청도 이 사람들은 무청 시래기로 해서 음식을 해먹는 게 굉장히 특징이 있는데 이 무시래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무시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우리는 무시래기를 통째로 해먹잖아요. 여기는 쫑쫑 썰어요. 쫑쫑쫑쫑 썰어서 수저로 떠먹는 행태로 그 요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소고기 들어가고 이제 칼칼하게 해서 이렇게 이제 쌀뜨물 써서 먹는 게 이 지방 사람들의 이게 아주 특징이에요. 그 다음 우리는 콩잎을 먹잖아요. 충청도 쪽으로는 팥잎을 먹습니다. 팥잎을 쪄서 말린 팥잎을 일단 한번 쪄서 말린 상태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국물을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팥잎이 보입니까? 네. 보여요? 요렇게 국물을 장국식으로 끓여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이분들은 그 팥잎을 사회에서 이렇게 그 된장을 많이 찢어 먹는다. 호박으로 김치를 담아 보셨어요? 호박김치. 여러분 올 김장 때는 이 늙은 호박 있지요 이거. 이제 나도 늙었다고 이야기하죠 호박이. 이 늙은 호박을 갈아서 김치에 넣어보세요. 양념하실 때 배추김치 양념하실 때 있죠. 넣는데 많이 넣지 말고 적당하게 넣으셔야 됩니다. 이제 적당하게 그러면 옛날 이야기였는데 몇 그램을 넣으라 그러는데 김치 양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 넣어보시면 맛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호박이 굉장히 단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맛이 괜찮더라. 찌개 해 먹을 때. 근데 이 충청도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하냐? 호박김치를 만들 때 일상적으로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찌개로 만들어 먹기 위해서 미리 김치를 담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김치를 이런 식으로 찢어 먹습니다. 이렇게. 예. 요렇게. 그런데 우리가 제가 전국에 우리 뭐 할 때고 모였을 때 전국에 모였을 때 한식 대첩 할 때 우리 충청도 팀들이 충청남도 충청북도 팀들이 다 모였는데 이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아까 팥잎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 보고 이제 형들씨 그거 한번 먹어봐 맛있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무슨 맛인가 이래 싶은데 그 사람들은 이걸 겨울 김장철 되면은 각 가정마다 조금씩 해놓는답니다 이거를. 그래서 겨울에 어떤 특미로 이렇게 찢어 먹는다. 그 다음 개국지 여러분 드셔보셨죠? 이거 저쪽으로 가니까네 진짜 많이 끓여 먹고 막 하여튼 식당마다 이 개국지 안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오면은 한 번씩 이 개국지를 제 남편한테 한 번씩 끓여주고 저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묵은지를 해도 되지만은 배추 시래기 있잖아요. 우거지. 그걸로가 해도 되고 재료는 뭐 자기 집에 있는 재료를 해서 다양하게 해 먹어도 되는데 필히 이거 깨장으로가 해야 된다. 깨장을 담은 상태에서 해 먹어야 맛이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무와 배추를 납작하게 썰어서 다진 게살, 새우, 양념을 넣고 버무려 놓고 숙성을 시킨다 하잖아요. 이분들은 그죠? 여기 나와 있죠. 숙성을 시킨 후 개국지로 끓이는 서해의 찌개다 이래 그러는데 숙성을 시켜서 그런지 하여튼 이쪽에 가서 먹으면 확실히 맛은 있어요. 충남의 꽃게는 유명하다.
모래바닥에서 서식함으로 맛과 크기가 뛰어나면 예 사람들이 탕거리로 많이 활용을 한 게 충남의 서해 쪽이다. 그 다음 서대 드셔보셨어요? 얘 굉장히 생선 괜찮잖아요. 비린내도 나지도 않고 깔끔하잖아요. 얘가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진주 쪽으로는 예, 요걸 제사상에 올려요. 제사상에 올리고 또 생선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서대를 약간만 말렸어. 약간 꼬들꼬들 많이 말리면 수분이 많이 말린 상태면 딱딱해지거든요. 약간의 수분만 날린 상태에서 얘를 쪄서 먹으면 간이 간간해졌을 때 쪄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예. 나무잎처럼 그랬지만은 신발 밑에 까는 깔창을 많이 닮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깔창 닮았죠? 예. 충남 서천의 향토 음식입니다. 이 서대찌개는. 이 종류가 각시서대, 개서대, 참서대 종류가 한 서너 가지 있죠. 화저라고도 하고 혀어저라고도 합니다. 해저어, 해저어, 하저어라고 하고 충청도에서는 박대라고도 합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는 서대 부르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요거를 박대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우럭 검은틱틱 못 놔도 맛있어요. 우럭을 찌개를 할 때는 필히 젓국을 넣어서 끓이면 맛이 있다. 그래서 우럭 젓국찌개. 이렇게 저쪽으로는 충청도 쪽으로는 이거 젓국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요거를 그냥 우리가 소금간이라든지 간장간을 하는 것보다는 젓국을 활용해서 끓였을 때 맛있더라. 그리고 충남에서는 제사상에도 갖가지 포를 올리는데 어포 요런 거 요런 우럭 있잖아요. 이걸 제사상에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경상도죠. 경상도는 소개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올렸습니다. 요게 뭐냐 그러면은 경북 안동에서 나는 어떤 어떻게 보면은 찌개 같잖아요. 그죠? 이거 묵입니다. 도토리묵. 요 도토리묵을 넣어서 이걸 이름이 뭐냐면 태평초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당팽채에 유래해서 나온 음식이 안동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먹었다. 청포묵과 소고기를 넣었어. 근데 소고기 넣고 맛이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고기 들어가면 다 맛있지 뭐. 그래서 안동에서는 이게 굉장히 태평초가 유명하다. 마, 전골, 염장, 생선 등 발달이 많이 돼 있죠. 우리 경남 쪽에는. 근데 미역과 생메리치를 이용해서 찌개가 이제 찌개를 해 먹는 그런 것도 발달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태평초. 안동에서 많이 해 먹는 음식입니다. 미역기 된장찌개. 미역기를 된장찌개 해 드셔보셨어요? 참 특이하죠? 그런데 이걸 할 때 필히 방아잎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 미역기에 있잖아요. 베타카로틴이 다른 것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왜 미역기가 굉장히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참 내가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데 후코딘이라는 이 성분이 있는데 이 후코딘이라는 성분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암 환자가 있을 때 그 암을 추적을 하면서 그 암의 성분 그거를 얘가 없애주는 역할을 해. 추적을 했어 얘가. 따라다니면서 암에 어떤 세균을 죽여주는 역할을 해. 이 후코이단이라는 게. 그런 성분이 이게 많이 들어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미역기를 하나 가지고 영양학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거 1시간 넘게 강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생메리치. 우리 경상도에서 제일 많이 해먹죠. 찌개 내장을 제거하지 않는 상태도 해먹지만 제거하고도 먹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사실 제거 안 하고 그대로 해먹는데 제거하지 않아도 이거는 맛있더라고요. 상추, 쌈에, 깻잎 쌈에 곁들여서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는 게 멸치찌개죠. 그 다음 전라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참조기 찌개. 지금 참조기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합니다. 너무 귀해서. 과거에는 참조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요리를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요게 요 마이크가 그 전라도 쪽에는 풍부한 해산물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음식이 많이 발달이 됐어요. 전라도에 음식이 발달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인재들이 기양을 갈 때 어디로 많이 갔습니까? 전라도로 많이 갔죠. 그래서 그 인재들, 양반들이 기양을 갔지만은 그 평소에 먹던 자기들의 식성, 있잖아요. 먹는 습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궁중요리라든지 양반가의 음식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전라도가. 그래서 기양살이를 많이 보낸 그 부분이 아마 음식을 발달시키게 된 어떤 계기점이 되지 않았나. 조기 찌개, 조기 너무 이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찌개를 할 때 고사리 잘 안 넣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사리가 필히 들어가요. 하여튼 고사리를 많이 쓰더라고요. 달강어 찌개. 달강어. 이 생선 보셨어요? 보셨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이 생선? 얘가 유일하게 걸어다니는 생선입니다. 예. 얘가 걸어다닐 때는 왜 걷는가? 지가 먹이를 잡으러 다닐 때는 걸어갑니다. 물속에서 헤엄을 치는 게 아니고. 특이하죠? 그리고 너무 이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색깔이. 근데 예? 요 양쪽에 요 부분을 가지고, 그 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선다 하더라고, 얘가. 근데 이 고기가, 이 생선이,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맛있고, 이 전북, 전북 무안이죠? 부안인가? 전북 부안의 찌개. 요 부분 우리가 그 한식 대첩할 때, 그 전북 팀들이 한번 우리 모이면은 이제 촬영이 끝나고 이러면 모여서 막 이야기하고 이러거든요. 2박 3일을 우리가 같이 동고동락을 같이 하니까 촬영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나오면은 얘 잡아먹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끼리 이 얘를 놔놓고 그냥 조금 어떤 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우리 이 생선을 놓고. 너무 섹시하다. 홍어 삼합. 홍어라는 부분은 이름이 많습니다. 충북에서는 닭재기, 전남에서는 장대, 함경남도에서는 달재, 평안북도에서는 숫달재, 황해에서는 주러치, 주러치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게 홍어입니다. 근데 홍어가 곰 살아서 톡 쏘는 향이 톡하여 회, 찜탕, 애국 등으로 많이 즐겨는 홍어로 만드는 남도의 찌개가 이제 전라도 그거죠. 삭힌 홍어에 양념을 골고루 발라서 끓이다가 살이 풀어지기 전에 간을 하고 양파와 대파, 매운 고추를 넣고 미나리로 마무리해서 먹는 찌개. 홍어찌개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찌개를 해 먹을 때는 그렇게 먹는다. 마지막에 홍어를 넣어라. 먹기 직전에.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 삼합이죠. 그죠? 제주도. 자, 여러분, 꽁토르미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셨어요? 제주도 꽁이 유명하죠? 꽁 샤브샤브. 유명하죠? 얘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이여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들여다보고 있죠. 꽁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 올려놨는데 샤브샤브입니다. 꽁은 이 지방이 없기 때문에 포를 최대한 얇게 떠서
담궈서 바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근데 껌고기가 굉장히 시원하고 담백합니다. 왜 담백해? 지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담백하고 껌 요리로서는 굉장히 고급 요리입니다. 이 샤브샤브가. 그래서 너무 많이 익히면은 맛이 없어요. 그 다음 오븐자기. 이 오븐자기라는 것을 내가 요 그림을 넣었는데 그림 그 다음 있나? 여러분 그 오븐자기가 뭔지 알아요? 예? 뭐라고요? 얘는 정말 전복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디서 구별을 해야 되냐 그러면 나중에 넘어가면 나올 겁니다. 그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오븐자기가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서 그 향토 음식으로서 지정이 돼 있었고 또 오븐자기가 아무데나 나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다고 양식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에요. 자연산만이 있는 게 오븐자기입니다. 양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자, 나오죠? 나 오븐자기는 전복 새끼가 아니다. 얘거든요. 얘가 지금 오븐자기입니다. 어디에 지금 우리가 요거를 구별하냐 그러면은 여기는 구멍이 크지요. 그죠? 구멍 큽니까? 작습니까? 그럼 얘는 구멍이 작죠? 그 다음 전복은 구멍이 몇 개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네 개에서 한 5개 정도. 근데 얘는 구멍이 한 7개, 8개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 되죠. 근데 전복도 양식으로는 구멍이 같지만 자연산은 구멍이 5개 있습니다. 전복은 구멍이 큰 거는 있지만 개수가 7개, 8개 되는 건 없습니다. 전복이. 그래서 여기에는 구멍이 7개, 8개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냐. 요 표면이 얘는 조금 매끈한 편이에요. 전복은. 그런데 얘는 오븐자기는 오돌오돌오돌 토돌토돌해요. 거칠어요. 그래서 비슷하지만은 나는 전복 새끼가 아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 찌개 했죠? 끝인데 마지막인데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